자, 이번에는 외부 이상전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내부 이상전압에 대한 부분,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상전압은 제점호다. 하지만 거기에 뭐 제점호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이상전압이 발생이 됐을 때 페란트 현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가미가 되면서 이상전압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이상전압이라는 게 직접 접지, 저항 접지, 비접지 계통이 있었고, 뭐 직접 접지 계통은 최대한 4.6배 정도 개폐서지가, 그 다음에 비접지 계통은 뭐 한 6.5배 정도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상용주파 이상전압은 그거보다 조금 더 훨씬 작았죠. 자, 요번에 이제 외부 이상전압. 자, 외부 이상전압은요, 뇌격이다. 뇌격인데 직접 다이렉트로 맞느냐 아니면 유도가 되느냐, 그 차이다. 자, 직접 다이렉트로 맞게 되면 이게 직경례인데, 이 직경례 같은 경우 이상전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이상전압이 뭐 좀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자연 상태에서 발생되는 이 외부 이상전압의 절연체가 견딜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것은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직경례를 안 맞을 수는 없고, 맞더라도 견딜 수 있게끔 하려면 그 직경례가 들어왔을 때 그 직경례의 크기를 제어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낮춰주는 거, 보호 레벨 값으로 낮춰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여유를 둬서 기계 절연 강도를 정하는 거, 요게 이제 절연 협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에도 뭐 직경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직경례에 견딜 수 있도록끔 절연체의 절연 성능을 설계하고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자, 송전선로의 도선, 지지물 또는 가공지선이 뇌의 직격을 받아 그 뇌격 전압으로 선로의 절연이 위협받게 되는데, 이 경우가 바로 직경례인데, 현재 송전선로로서는 아무리 절연을 강화하더라도 이 직경례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 반드시 섬락을 일으키게 된다. 직경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송전선로 같은 경우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선로의 절연을 애자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뇌격이 가공지선에 맞게 되면 그 뇌격 전류가 땅으로 흐르면서 거기서 전위 상승이 일어납니다. 철탑의 전위가 올라가고, 전선이 갖고 있는 전압과 철탑의 전위 상승, 요 두 개의 차가, 요 전압차가 애자에 걸리게 되는데, 철탑의 전위가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얘와 얘 사이 이만큼 차전압이 생기잖아요. 근데 애자는 요만큼의 전압에 건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뇌격에 의해서 이만큼의 차전압이 생겼어요. 그러면 철탑으로부터 전선으로 섬락이 생깁니다. 얘를 역섬락이라고 하고요. 이것으로부터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아크지락이 생깁니다. 아크 일선지락 사고가 발생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충격파의 정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뇌격을 맞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발생되는 이 파형은요, 뇌격의 파형은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그 표준파라는 걸 만들어내서 그 표준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어떤 장비의 절연 성능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변압기가 750kV의 충격파에 견딘다라고 했는데, 이 충격파라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전압의 크기 750kV를 가진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전압이라고 하더라도 크기가, 자,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급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거 표준파, 그 다음에 아주 완만하게 이렇게 가는 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번, 2번, 3번의 파형이 있는데, 얘가 급준파입니다. 얘가 표준파. 얘가 완만파. 같은 전압의 크기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급준파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파괴력이 큽니다. 그래서 급준파에는 절연 파괴가 되지만 완만파에는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변압기의 절연 강도, 우리가 이제 절연 강도를 일반적으로 이제 빌값으로, 기준 충격 절연 강도 빌값으로 표현하거든요. 자, 빌값으로 표현했을 때 750kV에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파형에 대한 어떤 표준값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완만파에 견딜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 어떤 사람은 급준파에 견딜 수 있게끔 변압기를 제작했는데, 두 개 다 750kV에 견딥니다. 자, 그런데 급준파에 견디게끔 하려면 절연체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만파에 견디게끔 하면 얘보다 얇은 절연체를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통과해서 완만파에 견딜 수 있는 750kV의 빌값 썼다라고 하면, 급준파가 들어오면 절연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750kV에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750kV에 대한 전압의 크기만을 규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파형에 대한 부분도 규정을 해서, 이게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파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뇌기억이 표준파는 아니다. 자연 상태 이렇게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제 다중뇌라고 해서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때리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장시간 지속되는 파형과 이 다중뇌격과 아니면 단일파가 이렇게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어떤 게 들어올지 몰라요. 크기도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고. 하지만 제품에 대한 규격을 우리가 만들어줄 때는 파형과 전압에 대한 거 두 가지를 표현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표준파입니다. 충격파. 자, 충격파의 정의. 표준파입니다. 자, 충격파를 서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극히 짧은 시간에 파고값에 도달하고 극히 짧은 시간에 소멸하는 파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뇌서지입니다. 뇌격은 상당히 빨리 생기고 상당히 빨리 없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요게 표준파입니다. 자, 표준파 암기합니다. 보시면 표준파라는 건 뭐냐, 얘가 100kV라는 100%라는 전압에 얘가 750kV라는 전압이 견딘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형은 여러 가지인데 그 제품의 성능을 우리가 규정하기 위해서 파형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일정한 표준파를. 자, 전압의 표준파는 뭐냐, 이러한 파형이 생겼을 때 표준파라고 하는 것은 표준파라고 하는 것은요, 파두장과 여기 파고값이 있습니다. 파고값에서 90%와 30%인 지점이 있습니다. 요 두 개의 지점을 맺는 직선을 쫙 그립니다. 쫙 그려서 얘가 이렇게 쭉 직선을 그리게 되면 요 지점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시간축과 만나는 어느 지점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뭐라고 하느냐, 규약 0점이라고 합니다. 암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파고값을 지나는 수평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수평선과 요 직선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요게 P 지점인데, 요 P 지점까지 가는 요 시간과 규약 0점으로부터 요게 시간까지 얘를 뭐라고 하느냐, 파두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50%로 감소되는 요 시간까지의 거리, 그래서 규약 0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을 뭐라고 하느냐, 파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두장과 파미장을 봤을 때 파두장 1점이 파미장이 50 마이크로세크인 이러한 파형을 표준파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류는요, 90%와 10%를 맺는 직선을 그려요. 그리고 만나는 지점이 약간 틀어지겠죠? 그래서 전류의 표준파는요, 90%와 10%고요. 전압의 표준파는 90%와 30%를 맺는 직선이다.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한 표준파는 8 곱하기 20 마이크로세크로 표현한다. 전류, 이건 전압이고. 그 다음에 개폐 서지에 대한 전압은요, 250 곱하기 2500 마이크로세크가 표준파입니다. 이거 암기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개폐 서지. 얘는 뭡니까? 얘는 뇌서지. 그래서 요 파장만 보더라도요, 파미장인 50이고 얘는 25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폐서지가 표준파로 봤을 때도 뇌서지에 비해서 한 50배 정도 더 길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표준파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왜 쓰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와 있는 거죠.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이렇게 돼 있죠. 충격파는 보통 파고값과 파두 길이, 파고값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과 파두 길이와 파미 길이, 파두장, 파미장 두 가지로 돼 있다. 자, 파미 길이, 파미의 부분으로서 파고값의 50%로 감소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나타내고 있다. 방금 설명드렸죠. 그림을 가지고. 규약 0점. 자, 전압은 몇 퍼센트와 몇 퍼센트, 90%와 30%를 맺는 직선이 시간축과 만나는 지점. 자, 전류의 파형은요, 90%와 10%를 맺는 직선이 시간축과 만나는 지점. 얘를 규약 0점이라고 한다. 자, 파고값의 30%, 전류의 경우에는 10%로 한다. 자, 전압은 30%고요. 전류는 10%. 자, 와 90%에 맺는 직선이 시간축과 교차하는 점을 시간의 기준점, 즉 규약 0점이라고 잡고, 파도 길이는 이것으로부터 위의 직선이 A점을 통과하는 수평선과 마주치는 점, 그림에서 봤을 때 뭐냐? 요 마주치는 점이 요 P점인 거죠, 여기. 자, P점. 마주치는 점 P점까지의 시간, 즉 그림의 TF를 파도 길이라고 하고 있다. 근데 파미 길이는 뭐냐?
기준점은 규약 0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미 길이는 기준점으로부터 파미 부분에서 파고값의 반으로 내려가는 점까지의 시간 t로 나타낸다. 충격전압 시험의 표준 파형.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연 성능을 시험할 때는요, 아무런 파형을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라는 그런 파형으로 시험을 해서 그 전압이 견딜 수 있는 그 크기를 규정합니다. 걔를 뭐라고 하느냐? 기준, 충격, 절연 강도. 그럼 기준 충격이란 뭐냐? 방금 말씀드린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의 그런 파형을 가진, 그런 모양새를 가진 그 전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충격 전압 시험 시의 표준 충격 파형은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로 잡고 있다. 직경례에 의한 충격파 파고 값은 매우 높아서 수백 킬로볼트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파두장은 1에서 한 10 마이크로세크 정도, 그 다음에 파미장은 10에서 한 100 마이크로세크 정도. 이게 딱 이렇게 1.2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1에서 10까지, 50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10에서 100까지 변화가 있다. 아시겠죠? 예. 하지만 장비의 성능을 테스트할 때 이러한 파형으로 가압 시험을 한다, 충격파 시험을 한다, 절연 내력 시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충격파가 딱 맞게 되면요, 이게 좌우로 선로에 딱 맞으면 선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쫙 퍼져서 나가는데, 이 가면서 에너지가 소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속도라든지 아니면 그 파형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쇄가 됩니다. 자,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진행파의 감쇄 외파. 선로가 뇌격을 받으면 전술한 충격파를 발생하고 이것이 진행파로 되어서 정해진 전파 속도로 선로상을 좌우로 진행한다. 그러나 선로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저항, 누설 등으로 그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점차적으로 파고가 저하되고 또 파형도 일그러진다. 이 감쇄 원인의 주 원인은 코로나다. 코로나는 건 빠지직빠지거리면서 에너지가 악하고 소음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소비를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맞는 게 아니라 인근에 네온이 있다가 그 네온이 없어지게 되면 유도래가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철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철탑이 뭐 철탑이든 뭐 가공이든 지중이든 간에 여기 이제 이렇게 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가공지선이 있고요. 여기 네온이 있습니다. 네온이. 부곡성 네온이다. 자,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렇게 밑에 모여 있어. 이렇게 얘가 이제 인근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때문에 가공지선이든 가공선이든 간에 여기에 플러스 전하들이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에요. 왜 모여 있느냐? 얘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인근에 이제가 막 흘러가다 바람에 의해서 어떤 이제 일반적인 구름이 이렇게 딱 왔어요. 오게 되면 얘가 딱 붙게 되면 얘가 이리로 싹 가면서 중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마이너스 성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얘를 구속하고 있던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모여 있다가 에너지가 없으니까 옆으로 진행하겠죠.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자, 이게 유도래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만 보더라도 유도래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압 자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송전선로의 전압이 110kV 이상이 되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발생된 전압이 뭐 30kV다라고 하면요, 110kV급에서는 이 정도 이상 전압이 뜨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절연 성능은 자기 전압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30kV 정도 더 뜬다고 해서 뭐 절연체가 파괴가 된다든지 뭔가 거기에 무리가 간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유도래는 뇌운 상관 또는 뇌운과 대지와의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뇌운 밑에 있는 송전선로상에 이상전압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유도래는 발생 횟수가 현저히 많은 반면에 그 위험성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뭐 이렇게 되니까 많겠죠. 뭐 여러 가지 여기도 영향을 미치지만 요 인근에도 작게 막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위험성은 직경내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자, 실측에 따르면 그 파고값이 수십 킬로볼트 정도의 것이 대부분이고 200킬로볼트를 넘는 것은 거의 없다. 자, 그러면 뭐 요 정도 송전선로의 전압이 110kV 이상이면 충분히 뭐 이 정도까지는 자체적인 절연 성능으로 견딜 수가 있다. 자, 따라서 110kV 이상의 송전선로에서는 유도래에 의한 이상 전압은 문제로 되지 않고 직경내만을 대상으로 해서 절연 설계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는요, 송전선로의 전압이 154, 345, 765이기 때문에 모든 송전선로는 유도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 이상전압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좀 볼 내용이 좀 많이 있었죠. 자, 그렇게 보시고 이번에는 이제 진행파가 어떻게 해서 흘러가는지 그거에 대한 성분,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잠깐 휴식을 취하고 진행하겠습니다.